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 현동진 랩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로보틱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행사가 기계에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계와 로보틱스. 근데 사실 기계라는 것이 사실 메카닉스고, 메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environmental interaction, physics에 대한 interpretation, 거기에 대한 예측, 최적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하나가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은 사실은 로보틱스의 반을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에다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영역입니다. 기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역인데 여기에 인텔리전스까지 합쳐졌으니 로보틱스의 영역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영역과 지식과 경험과 그 다음에 도메인 널리지들이 필요한 영역이라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랩은 사실 이 로보틱스라는 게 사실 오래된 학문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고 적용되어 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 미래 산업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어떤 코스트 리덕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밸류 에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로보틱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어떤 물리체, 매개체, 그리고 사이버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최적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얼마나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서비스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로봇이라는 매개체에 어떤 소프트웨어 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사이버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곳에서 계산이 돼서 고객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CPS의 체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랩은 사실 19년에 설립이 돼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해왔고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새로운 제품의 개발 단계를 넘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로보틱스 랩의 가장 쉽게 표현한 테크놀로지 로드맵 첫 장인데요.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로보틱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바이 매니플레이션에서부터 다양한 환경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패스 플래닝을 하는 슬램 앤 내비게이션까지, 그리고 소리 내지는 대화 시스템에서의 컨텍스트를 읽고 비전을 이미지에서 넘어 스트리밍에 있는 컨텍스트를 읽는 AI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합쳐지고 뭉쳐지고 융합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인데 로보틱스는 얽히고 설켜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복되는 획기적인 파이프라이닝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가 실행되기까지 우리는 모델링하고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고 다시 이터러티브하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얹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생기는 에러까지 레귤레이션을 해서 서비스를 임플레멘트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 메카닉스, 혹시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로보틱스에서는 하나의 인베디드 행동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베디드 행동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복잡도를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 사회의 법규와 인증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법규와 인증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인터랙션하면서 만들어 갈 것이냐, 또 처음에 시작하는 새로운 기계들은 그 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를 쓸 수 없는 이 가격에 대한 불리한 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수량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틱스 랩에서 보여드렸던 기술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보여드린 건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듈에 휠, 스티어링, 서스펜션,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 내지는 라이다, 레이다, whatever 센서가 올라가서 인바이러먼탈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한 장치가 올라가 있고, 이 하나의 모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륜구동, 사륜구동, 또 그 위에 센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플랫폼 입장에서는 위스랑 랭스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스나 랭스가 만약에 우리가 딜리버리를 향해서 서비스를 쓴다면 우리가 배달하고 싶은 파슬의 정수배가 최적화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플랫폼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보면 뭐 커머디티된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결합되면은 커머나이제이션이라는 효과, 공용화라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닛 단위의 사업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위에 매니플레이터를 올려서 환경하고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또 이 위에 로지스틱스한 어떤 캐링할 수 있는 상부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사이즈를 약간 키우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라이딩 모빌리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서비스 로봇으로 위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발이나 목을 얹어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어떤 정서적 교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의 기술의 다양한 신기술의 어떤 MLOps라고 하는 데이터 서큘레이션을 만드는 장치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로봇은 지금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이나 기아 강서, 인천에 나가 있고요. 실제 거기에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24시간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 9시에 여기에 제 딸하고 같이 방문해서 이 로봇을 이용해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다음 딸한테 로봇을 경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학부모한테 받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티클이나 뭐 이런 데서 로봇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 로봇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내시면서 애들한테 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자동차 대리점으로 소풍을 온다고 합니다. 이 다리 로봇을 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딩 모빌리티처럼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스케일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플랫폼들은 사실은 4휠 스티어링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4휠 스티어링이라는 얘기는 엔지니어들은 이걸 헐로노믹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헐로노믹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파킹하실 때 어려우시잖아요. 그거는 홀로노믹 시스템이 아니고 스티어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플랫폼들은 복잡하고 좁은 곳에서의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다른 모빌리티 중에 하나가 모베드라는 모빌리티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아웃도어 자율주행을 보시고 계시고 오른쪽은 CES 때 저희가 보여드렸던 플랫폼 영상인데요. 이 모베드라는 플랫폼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P&D도 공용화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베드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이라는 걸 공용화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앞에 거는 하나의 모듈 단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각 모듈이 위아래로 리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플랫폼의 육자유도, 롤 피치유, XY치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메인 바디가 틸팅하고 또 요잉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모베드 같은 플랫폼들은 실제로 보시면은 저기 방송사에서도 카메라를 얹어서 지금 저게 WBC 중계를 했던 장면이고요. 마라톤이나 아니면 열린 음악회 이런 데에서도 방송 장비를 얹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베드는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가 고정되면은 다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바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딩을 그러니까 딜리버리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범프를 넘게 되면은 피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베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스테빌라이제이션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고 딜리버리드가 되는 오브젝트를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딜리버리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모니터를 얹게 되면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서비스 로봇이나 아니면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서비스 로봇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모차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모차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보여드리면 저기 위에 제가 물병을 하나 얹었거든요. 이게 붙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병이 나가 떨어지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얹어져 있는 게 모베드가 딜리버리 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펑션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술들은 로보틱스랩 안에서는 이전부터 사종 로봇이나 여러분이 스팟이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 사종 로봇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로보틱스랩에서도 사종 로봇에 대한 기술들이 사실은 많이 성숙되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사실 모베드하고 공용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종 로봇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잖아요. 컨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바뀌는데 모베드는 바퀴가 4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사종 로봇이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 하나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모베드에 적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들이 구현 가능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레그가 있어서 또 하나는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메디컬 엑소스켈레톤입니다. 이게 하반신 마비 환자분이시고요. 17년도에 처음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후에 한양대 의과대학에서 저희가 10명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한 10개월 정도 임상 실험을 했고 그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의료기기 인증을 신청을 해서 올해 1월에 받았던 기술입니다. 지금 이건 한양대에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했었던 결론이고요. 지금은 국립재활병원하고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에 저희가 두 대씩 보급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환자군에서 스트로크 환자까지 환자군의 확장을 지금 위해서 병원이랑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보급을 하려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심플하게 앞에서 입는다. 앞에서 입는다는 것은 보통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뒤에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앞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섰을 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 일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훨씬 얇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휠체어를 공용화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는 이따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득을 주려면 자동화를 넘어서 최적화를 해야 되고 최적화를 넘어서 인간하고 라이벌링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항상 자동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텔레오퍼레이션 같은 그런 인터럽트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또 환경 인프라하고 어떻게 커넥티드에 대한 펑션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슬램인데요. 실제로 로보틱스 랩에서 하고 있는 슬램인데 기존에 있는 거동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이런 슬램 같은 경우에도 사람하고 라이벌링 하려면 객체를 다이나믹과 스테이트로 나눠야 되고 다이나믹에 대한 미래 퓨처 스테이트에 대한 프레딕션을 해야 됩니다. 마치 테슬라처럼 로보틱스 랩에 있는 기술들도 프레딕션을 통해서 미래 패스를 고민해 가지고 최적화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웃도어로 나가려면 환경에 강인해야 되고 또 다양한 법규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슬램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얹어가지고 호텔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POC, Proof of Concept을 했던 영상인데요. 뒤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스택들을 이제 저희가 쌓아가게 되면은 첫 번째 스택 하나가 환경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것이냐, 아웃도어에 나가서 지도를 만드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자동화해서 만들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오픈스트림 맵이라고 외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지도나 인프라를 가지고 프레딕션, 스테이틱한 거랑 다이나믹한 거를 나눠서 다이나믹한 거에 대한 프레딕션을 해서 회피하는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배달의 민족하고 광교 엘리웨이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25% 정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성공률도 훨씬 높고 이때 했던 서비스는 가게에서부터 아파트 문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딜리버리를 했던 D2D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기술의 피저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POC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저희 호텔에서 지금도 딜리버리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현재 롤링리스트라고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딜리버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만족도를 만들려면은 사람이 배달하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속도로 배달을 해야 되고 사람이 배달하는 것만큼 서비스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패스 플래닝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랩의 어떤 패스 플래닝의 강점은 굉장히 빠르게 자신의 패스를 바꾼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건널 때에도 다리를 막고 있으면 패스를 바꿔서 가다가 다리를 다시 열어주면 그대로 다리를 다시 지나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기반 하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경하고 인터랙션하기 위한 바이 매니퓰레이션, 양팔 제어 이런 것들을 현재 비전을 삼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단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플립 매니저거든요. 이 플립 매니저하고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플립 매니저 중에 하나인데 이 플립 매니저는 지도를 내려주고 임무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로보틱스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해서 루트를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 매니저도 만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립 매니저는 로봇에서 올라오는 이런 신호들을 전부 다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다이거노시스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임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로봇의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업데이트 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지도를 내려주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플립 매니저를 가지고 로보틱스를 했던 다양한 영상인데 공장에서 실제로 요즘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현대자동차 본사인데 본사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필요했던 기능들을 체크해주고 뭐 사람이 없어야 되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화재가 생길 만한 데가 있는지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닫혀진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공장에서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한 볼트 너트 찾아주고 실러가 새는 것도 찾아주고 게이지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도 로보틱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고요. 이 영역들을 어떻게 다양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융합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띄운 장표에 보시면은 물리 세계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건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시멘틱한 걸 갖고 와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을지. 이 시멘틱하다는 게 되게 모호한데 만약에 자율주행을 한다면 사람에게 더 많은 세이프티 팩터를 부여해줘서 절대 사람에게 로봇이 부딪히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나은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빨리 돌려야 할 것이냐. 그 안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환경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했던 자료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히트하는 제품, 가장 히트하는 상품, 산업을 리딩하는 제품은 인프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뭐 핸드폰도 기지국하와 같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랑 같이. 그래서 로보틱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그다음에 엔지니어, 이해관계자, 생태계, 서플라이 체인 같이 크지 않으면 우리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힘든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그런 입장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리딩하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의 전략 체계부터 꼼꼼히 짚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상무님께도 저희 사전 질의와 또 실시간 들어온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타 계열사들도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만의 협력 또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플래그 앤 드라이브 모듈 플랫폼 드라이브는 모듈 플랫폼 형태여서 인터페이스 표준화나 또 제어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서드 파티 비즈니스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 P&D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현대 로보틱스는 이미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차 로보틱스가 맞고요. 현대차는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은 각 계열사마다 다양한 메인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이 있다 보면은 그 생태계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계열사들이 각 생태계에서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이기 때문에 각각 그 포지션에 맞게 자기의 롤들을 현재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보틱스 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랩이잖아요. 이 랩은 기술을 리딩할 필요가 있고 기술의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현대차 로보틱스 랩이 어떤 기술의 방향성이나 로드맵, 그 다음에 구현까지 맞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섰을 때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니면 각자의 역할을 계열사들이 맞는 방식으로 가고, 단지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실 로보틱스 생태계가 아직은 굉장히 미성숙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부장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좋은 모터 업체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코더라고 센서 업체들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IMU 같은 센서를 찾기도 사실 매우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 같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치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쓸만한 그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고객들이 늘면서 그런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자동차가 그래도 저가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로보틱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는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나의 모듈 단위의 플랫폼이고요. CPS라는 체계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드웨어도 팔고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기업에게 팔 수 있어야 CPS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CPS 체계로 우리는 로보틱스 생태계를 만들고 이 안에서 리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는 고객에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줄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객도 같이 배우는 장치가 될 거고요. P&D도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도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그런 하나의 컴포넌트 모듈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상무님은 이따 패널 토론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